대한민국 20세 이하 대표팀이 2023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을 이뤘습니다. 남미에서도 최근 황금 세대를 배출했다라고 평가받고 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유망주도 활약했던 에콰도르를 상대로 3대2로 승리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의 플레이도 대단했고 또 한국 대표팀이 보여줬던 조직력과 저력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 특히 이제 남미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고 남미팀을 꺾었기 때문에 남미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여기에 이웃 일본의 반응까지 한국 대표팀의 선전과 배준호 선수의 활약에 대한 해외 반응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에콰도르를 3대2로 꺾으면서 8강에서 나이지리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에콰도르 상대로 이제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죠. 예, 상대의 그 파상 공세도 잘 막아냈고 또 이제 배준호 선수의 개인 플레이와 준비된 세트 플레이로 3대2 승리를 거두게 된 건데요. 예, 한국 시간으로 6월 5일 새벽 2시 30분에 나이지리아를 우리가 이제 8강에서 만나고 지금까지와 경기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SBS, MBC, KBS2에서 생중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8강 진출 우리가 이제 연령별 월드컵에서 특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최근에 좋은 성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대회에 최초 준우승을 차지했으니까 2연속 8강이고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보면은 1983년 멕시코 대회에서 이제 4강을 이루면서 붉은 악마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러면서 상당히 큰 이변을 연출했다는 평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991년에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해서 네. 포르투갈 대회에서 8강에 올랐었고 또 근래에는 이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던 2009년 이제 이집트 대회에서 8강에 올랐었고 네. 당시에 이제 김보경 선수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네. 홍명보호 즉 런던 올림픽 세대들이 등장을 했었고요. 2013년에는 큰 관심을 못 받았지만 이광종 감독 체제에서 또 권창훈 선수가 활약을 네. 하면서 8강에 올랐었고 아쉽게도 좀 기대가 컸던 2017년 이제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우리가 백승호, 이승우 같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16강에서 후벤 디아스가 뛰었던 포르투갈에 탈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이승우 선수가 조별리그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16강에는 올라갈 수 있었으나 그때는 이제 그 피파에서의 그런 징계들 때문에 이승우라던가 백승호 같은 선수들이 원래 이때가 가장 빛났어야 되는 시기에 좀 출전 시간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이강인이라는 역대급 재능의 등장 속에 바로 4년 전 폴란드 대회에서 결승 진출, 그러니까 남자 피파 주간 대회 최초의 결승 진출을 이루면서 최고 성적을 냈었고 또 이강인 선수는 골든볼까지 수상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 이번 대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회 전에 기대감이라든지 또 주목할 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예전보다 조명되지 못했는데 8강에 올랐어요.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그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최고 스타가 센터백인 김지수 선수였다라는 점만 고려를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 대회를 치르면서 첫 경기 프랑스전 승리도 그렇지만은 점점 많은 관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역대 6번째 8강 진출입니다. 일단 이 경기를 앞두고 나서 가장 크게 해외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히 남미 언론에서 기대를 했던 선수는 에콰도르의 메시로 불리는 이 파이스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 언론의 대부분의 헤드라인은 이 파이스가 탈락을 했다. 파이스의 꿈이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에 이제 첼시 이적이 확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 중에서 이제 최연소인데다가 골까지 넣으면서 20세 이하 월드컵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까지도 수립을 했던 선수여서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선수가 만 16세예요. 그런 나이로 실제로 한국과의 경기도 잘했는데 이 남미를 대표하는 매체 중에 하나였던 엘 우니베르소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이스가 만회 골이었던 페널티킥을 얻어낸 이후 그게 성공한 이후 공을 갖고 가면서 격려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에 패배하면서 작별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목할 내용이 이제 캔드리 파이스의 이제 활약과 능력으로 클래스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전에 조별리그에서 캔드리 파이스가 또 중요한 골들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이런 표현들이 나왔던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파이스는 이 경기에서 충분히 활약을 해줬으나 다른 이제 동료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엘 우니베르소도 실수가 너무 많았던 경기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일찍 들어가게 됐다. 특히 이제 수비 쪽 선발 출전 이제 그 스탈린 발렌시아가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범해준 것도 있긴 했었죠. 한국 입장에서는 거의 12번째 선수였습니다. 예, 일단은 이 에콰도르의 메시인 캔드리 파이스 저희가 이미 경기 프리뷰 때 소개를 드렸지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선수 현재 남미 최고의 재능으로 불리고 있죠.
이번 대회 최연소 선수, 물론 뭐 만 16세 선수가 나이지리아에 이제 다가도 있긴 하지만은 뭐 이 선수가 5월생, 다가는 1월생이니까 사실상 이 선수가 최연소 선수인데 만 16세 22일의 나이에 골까지 넣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선수가 이미 이제 프로 레벨에서 충분히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다. 네, 그 인디펜디엔테에서 뛰고 있는데요. 자국 리그에서도 5경기 출전해가지고 이미 골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로 불리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도 한 경기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5경기에서 410분을 뛰었으니까 완전 뭐 조금씩 뛴 게 아니라 충분히 경기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에요. 네, 심지어 그 이번 대회 에콰도르의 간판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쿠에로가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데 그 선수는 2군이거든요. 예. 그만큼 심지어 나이도 파이스보다 3살이 더 많음에도 그런 점들 고려하면 파이스가 얼마나 그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인디펜디엔테 그 팀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에콰도르가 최근에 이제 브라이튼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모이세스 카이세도를 배출했던 게 지난 대회였잖아요. 그 뒤로도 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럽 팀들이 이 에콰도르의 재능들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예, 뭐, 그리고 빅클럽들하고 링크가 계속되고 있는 레버쿠젠의 인카피에도 그 대회에서 등장을 했었고, 또 브라이턴에서 같이 뛰고 있는 에스투피니안도 그 대회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하고 이제 준결승전에서 붙었었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3위를 기록했었죠, 에콰도르가. 파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첼시 이적을 확정 지으면서 이게 그 5월 18일자로 인디펜디엔테 단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우리는 이제 파이스가 2025년부터 첼시 선수가 된다는 걸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맨유와 도르트문트 같은 구단들에도 오퍼를 받았으나 첼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이렇게 좋은 그 선수로서 평가를 받았다. 맨유와 도르트문트의 이제 제안도 굳이 안 밝혀도 되는데 밝혔고 경쟁 끝에 첼시가 데려간 거다. 이제 아시다시피 국제축구연맹의 이적 규정 때문에 만 18세가 돼야 이제 유럽에 갈 수가 있어서 뭐 가족이 다 가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파에스는 첼시 이적이 예약된 선수인데 실제로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가장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콰도르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파에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볼터치도 무려 95회나 가져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95회나 가져가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잖아요. 근데 확실히 켄드릭 파에스가 빈 공간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수비와 수비 사이에 잘 위치를 해요. 이건 약간 조금 천부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기 그 기록을 보시면은 미들과 수비 라인 이게 상대의 그 미들과 수비 라인인 거거든요. 한국의 수비와 미들 라인에서 가장 많은 볼을 받은 선수예요. 그 빈 공간을 정말 잘 빠져 들어가면서 많은 공격 기회들을 창출해내면서 비록 패스 성공률이 74%, 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닌 거고요. 또 이제 찬스 메이킹도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5회 시도해가지고 한번 성공시켰고 슈팅도 총 6번으로 가장 많이 시도를 했어요. 이 중에 유효 슈팅이 3번이었고요. 그러니까 슈팅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고요. 드리블도 5회 시도했는데 4회를 성공시킬 정도로 그 배준호 선수도 5회 시도했는데 2회 성공시켰거든요. 그 정도로 드리블 능력도 충분히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그러면서 추격하는 골을 이끌어냈고 추가골에도 기점이 된 코너킥도 이 선수가 올린 거였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기대치에 걸맞는 이제 에콰도르의 메시라는 명성에 걸맞는 기회 창출 능력을 이 선에서 풍부하게 보여줬다. 네, 다만 이 선수가 그러니까 조금 단점을 보인 부분은 아직 만 16세여서 몸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다 보니까 물론 뭐 그라운드볼 경합을 13회 해가지고 8회 성공시켰는데 저거는 드리블 돌파 성공이 많아서 그런 거였고요. 전체적인 몸싸움에서는 조금 밀리는 장면들이 있으면서 그 소유권 이루는 수가 29회로 너무 많았죠. 예, 뭐 실제로도 이제 페널티킥 얻은 장면도 조금 우리 수비가 노련했다면 그냥 차단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긴 해요. 예? 이런 엄청난 파에스를 중심으로 에콰도르가 기대를 받던 팀이기 때문에 한국이 에콰도르를 이긴 것이 사실 남미 언론에서는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아스가 스페인 언론이지만 아시다시피 스페인어권의 매체들을 다 커버해서 아스 남미판이 있는데 이 아스 남미판의 헤드라인도 켄드릭 파에스의 에콰도르의 슬픈 결말. 이제 켄드릭 파에스가 이 팀의 에이스니까 이 파에스의 대회가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대단한 경기를 해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일찌감치 2골을 넣으면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벌렸다라고 했는데 이 경기 설명을 보다 보면 이제 인상적인 대목이 나와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선제골을 이제 이영준 선수가 넣었지만 배준호 선수가 감각적인 후방 크로스로 연결을 했고 물론 이영준 선수도 가슴에 튕겼을 때 이제 공이 이제 잘 확보하면서 공을 안 잃어버리면서 나팔을 죽여버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두 번째 골 한국의 두 번째 골은 배준호가 마라도나처럼 몸을 돌려
수비수와 골키퍼를 따돌리고 골망을 갈랐던 명장면이 있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골 장면은 정말 솔로 플레이에 의한 골이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뭐 그 전 과정이 좋았지만은 결국 골을 넣는 과정 자체는 개인 기량으로 넣은 골이었거든요. 네, 마라도나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마라도나의 그 장기였던 상대를 페이크로 속이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다라고 한 것이고, 그 외에 뭐 경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그 에콰도르가 총력전을 펼쳤지만 한국의 수비가 매우 견고했고, 또 다시 나옵니다. 에콰도르는 켄드리 파이스를 앞세워서 공격을 했지만 결국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미래가 있다. 바로 뭐 파이스의 재능이 돋보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스 남미판 또 다른 이제 보도에서는 한국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한 건데요. 예, 사실 그 전에 있었던 피지와의 경기에 워낙 큰 대승을 거뒀고, 이게 역사상 최다승을 거뒀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에콰도르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오세아니아 팀과 한국 팀은 달랐다. 태극전사들은 그냥 당하로운 팀이 아니라 맞불을 놓는 팀이었고, 정말 이제 에콰도르를 상대로 리드를 잡을 정도로 강력했고, 또 굉장히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그 에콰도르의 후방에 실수를 노렸고, 전진해서 압박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에콰도르가 실수가 많이 나오는 플레이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면서 사진에도 나오지만 이제 켄드리 파이스의 꿈은 끝났다. 뭐 이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골 장면에서 이제 그 박현빈 선수가 측면으로 상당히 잘 내줬고, 여기서 이제 그 배준호 선수가 접는 동작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를 따돌리고 나와서 정교한 대각선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이영준 선수가 상대의 수비 뒤에서 이제 돌아 들어가면서 가슴 트래핑에 이은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었죠. 네, 사실 뭐 이영준 선수의 슈팅 기술도 대단했지만 이 경기 내내 이 배준호 선수가 상대 수비의 역동작을 유발하고 따돌리는 이 부드러운 그 탈압박 플레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마라도나의 이름들이 좀 언급이 된 것 같고요. 다른 남미 언론들의 반응을 봐도, 남미 매체들의 보도를 봐도 배준호 선수의 개인 플레이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라보스에서는 한국이 매우 훌륭한 팀 플레이를 보여줬다. 분명히 한국은 이제 팀 플레이로 경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몇몇 골은 대단했는데, 특히 배준호 선수가 멋진 드리블로 에콰도르의 수비수와 골키퍼를 한 번에 제치고 넣은 두 번째 골은 정말 좋았다라고 했고요. 또 아르헨티나 매체, 아르헨티나 최대 매체죠. 그렇죠. 올레 같은 경우도 에콰도르의 꿈이 끝났다, 탈락했다라고 하면서 선제골을 끌렸을 때 최대한 빨리 만회골을 넣으려고 했으나 배준호의 개인 기량으로 인해 쉽지 않았다. 즉 배준호의 두 번째 골이 좀 이제 타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배준호는 그 박스 중앙에서 공을 받아서 뒤꿈치로 볼을 컨트롤하며 다니엘 데라크루스를 제치고 페널티 지역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골을 넣은 장면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예, 이 위험 지역에서 핸드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가 상대의 움직임을 따돌렸고 멈췄다 갔다 하면서 좀 영리하게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고, 자신의 수비수는 물론이고 골키퍼까지 따돌리면서 저항 없는 득점을 했다. 이게 사실 골키퍼가 무너졌기 때문에 골문을 열고 넣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오른쪽 사이드에서 이제 박창호 선수가 스로인을 던지고 다시 공을 받은 이후에 중앙에 이제 들어오는, 사실 배준호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뛰었기 때문에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패스를 잘 내줬는데, 이때 수비가 달라붙을 때부터 이제 제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았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데라크루스가 너무 성급하게 달려든 것도 있긴 했지만 배준호 선수가 이걸 잘 돌아서면서 완전하게 따돌리고 또 들어가서 그렇게 슈팅을 가져갔던 예, 거였습니다. 들어가서도 수비의 견제, 골키퍼의 견제, 뭐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침착하게 골문 구석을 노린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플레이를 보고 이제 마라도나를 연상케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선제골 어시스트와 이제 쐐기골 득점까지 모두 배준호 선수의 이 탈압박 플레이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놀라웠는데, 이 두 골에 관여한 이후 본인 스스로의 자신감이 너무나 올랐던 것인지 이 30분에는 또 멋진 터닝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마르세유 턴으로 네. 돌아서면서 킬 패스를 내줬죠, 바로. 예, 이 플레이가 이제 배준호 선수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지를 전 세계 무대에 좀 보여준 플레이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가 이번 대회에 그 경기 평점을 이제 유일하게 통계 매체들 중에서 내고 있는데, 8.2점을 받은 이영준 선수가 최고의 선수로 뽑히긴 했지만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된 언론이라든지 피파라든지 이런 데서는 배준호 선수에 대한 평가가 높아요. 예. 평점도 8.0점이니까 두 번째로 높았죠. 예, 뭐 배준호 선수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최우수 선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인 경기 내용 자체는 많이 밀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드필더 쪽 보시면은 평점 차이가 크게 나요. 에콰도르는 미드필더 쪽 평점들이 다 높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수비 쪽이 많이 무너졌고, 거기에는 이제 배준호의 솔로 플레이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견고하게 잘 지켜준 부분들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많이 밀렸는데, 그래도 3대2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배준호 개인의 능력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날 경기를 앞두고 정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던 선수는 분명히 켄드리 파이스였을 겁니다. 물론
파에스도 뭐 7.5점으로 에콰도르 선수 중에서는 최고 평점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피파가 이 경기가 끝났을 때 20세 이하 월드컵 메인 페이지에 띄운 선수는 배준호 선수였고, 심지어 배 브릴리언스가 한국의 8강을 이끌었다. 그 배준호 선수의 눈부신 플레이 예. 덕분에 한국이 8강에 올랐다. 그리고 공식 트위터 채널에서도 이제 예. 와더 퍼포먼스, 대단한 퍼포먼스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도움도 환상적인 도움이었고, 이제 골도 경이적인 솔로골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 에콰도르 언론 중에 에스프레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기 전부터 에콰도르는 복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 그 2019년 대회 4강에서 한국의 패배해서 결승에 못 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상당히 우승에 근접한 멤버들이었는데, 심지어 뭐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 중에서 3명이나 에콰도르에서 주전 선수로 카타르 월드컵까지 나갔을 정도, 심지어 그 선수들이 그냥 주전도 아니고 현재 에콰도르 대표팀의 핵심들이었거든요. 예. 말 그대로. 네, 그런 멤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했던, 우승까지 기대했던 에콰도르였기 때문에 이번에 복수하겠다, 이번에도 우리 멤버 좋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졌다, 또 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기사를 썼느냐, 이 경기 평범한 경기가 아니었다. 우리도 이제 에콰도르 다시 만났다고 소개를 했지만 에콰도르는 더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진 쪽이 더 기억을 하게 되는 그래서 거죠. 이제 8강 진출이라는 중요성 외에도 에콰도르에게 한국과의 경기는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미 우리를 탈락시킨 적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한국에 졌고 또 한 번 고배를 바쳤다. 전반전을 심차게 시작했던 한국이 20분도 되기 전에 2골을 넣었다. 11분, 19분에 골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에콰도르가 다시 쫓아가는 골을 만들었을 때 무너졌던 그 장면을 아쉬워했어요. 바로 후반전 시작 초반이죠. 최석현 선수 헤딩골 과정에서 이제 에콰도르의 센터백들이 어설픈 플레이를 내서 실점을 했다라고 수비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83분에 물론 에콰도르가 쫓아가는 3대1을 만드는 골을 넣었지만 승부를 결정짓기엔 우리는 역부족이었다. 에콰도르의 언론이 아쉬워했던 부분인데, 결국 결승골은 후반 3분 이승원 선수의 코너킥을 최석현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수비들이 어쨌건 뭐 최석환 선수를 막지 못했고, 또 이제 골키퍼가 나왔는데, 예. 나왔으면 확실하게 처리해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됐어요. 저는 골키퍼 미스가 더 눈에 띄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비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김은중 감독이 워낙 세트피스 준비 잘해서 이게 앞에서 두 명이 동시에 달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 선수들이 그 두 명한테 시선이 쏠렸다가 그 뒤에 있는 최석현을 놓치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대회가 열리고 있는 또 아르헨티나의 이제 대표 매체, 이 매체는 스포츠 매체가 아닌 일반 매체죠. 클라린에서 이제 좀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요. 한국이 또 하나의 남미 팀을 탈락시켰다. 이게 아르헨티나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에콰도르가 두 번째 남미 탈락팀이 됐다라고 쓰면서, 이제 한국의 경기력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예. 어떻게 얘기했냐? 한국은 조직적이면서도 효율적이었고 경기 초반에 몇 안 되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 굳이 호들갑을 떨거나 중심을 잡을 필요 없이 편안하게 연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가 수비 사이에서 공을 관리할 때 이제 상대가 거의 위협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은 라인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경기를 했다.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굳이 뭐 앞에 나가서 압박하지 않고 기다리는 축구를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또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수비수들이 이제 잘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고 역습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또 역습으로 골을 넣었다.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은 10번 배준호였다라고 소개하면서 네. 역시 이 플레이, 백힐 컨트롤로 수비 따돌린 그 플레이를 많이 좀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프렌사 풋볼이라는 인터넷 매체도 한국이 더 효과적인 경기를 했고 에콰도르는 이제 슈팅이 부정확했다. 슈팅을 많이 때렸는데 그렇죠. 결정력이 아쉬웠다. 네. 그리고 파에스를 앞세워봤지만 뭐 역부족이었다. 비슷한 내용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기록상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에콰도르가 무려 26회의 슈팅을 가져갔고 한국은 8번의 슈팅이었으나 정작 유효 슈팅은 5대4로 에콰도르가 단 하나가 더 많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슈팅은 3배를 넘게 더 때렸음에도 슈팅 정확도에서 한국이 훨씬 앞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심지어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에콰도르가 5회의 슈팅을 가져갔었거든요.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려서 유효 슈팅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많이 가져갔음에도 유효 슈팅이 적었던 거였으니까 이거는 마무리가 조금 부족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양 팀 다 3번의 빅찬스가 있었는데 한국은 3골을 다 넣은 거고 반면에 이제 에콰도르는 한 번의 미스가 있었던 거였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일본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양국의 언론들이 또 서로를 많이 살펴보고 서로를 또 이제 라이벌로 삼아서 발전해 왔었는데요. 스포니치 아넥스를 비롯한 많은
많은 또 일본의 스포츠 매체들도 한국의 8강 소식을 전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8강에 올랐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또 연령별 팀은 일본이 더 앞서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격차들에 대해서 요시아키 기자가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대회에서는 한국이 성과내는 거 아니냐. 뭐 지난 4년 전 대회도 사실 우리가 일본과 경기를 했었는데 일본의 전력이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팬들도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부럽다. 우리는 기대는 높은데 결과를 못 냈다. 뭐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요 얘기가 많아요. 한국은 올림픽이든지 20세 월드컵에서든지 네. 결과를 내고 있다. 아시아 무대에서는 일본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아시안컵에서도 그렇고 20세 이하 대회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더 순위가 높아요. 이번에도 일본이 2위였잖아요. 한국이 3위였고 우즈베키스탄이 1위였던 거였는데 하지만은 정작 이제 그 세계 대회 나가면은 물론 뭐 월드컵에서는 지금 성적이 최근에는 계속 비슷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물론 뭐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는 일본이 16강 가고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긴 했었지만은 어쨌건 그래도 세계 무대에서는 한국이 조금 더 성과를 높게 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러면서 이번에 유망주들에 대해서도 일본 팬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나 중남미, 남미 선수는 솔직히 이 나이에 비해 좀 어른 아니냐, 성숙된 거 아니냐, 속이는 의혹도 있다. 근데 한국 선수들은 실제로 보니까 어려 보이더라. 앞으로가 기대될 수 있고, 물론 뭐 더 성장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잘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팬들도 얘기했죠. 우리가 뭐 돌풍이냐, 전대회 준우승 팀인데 당연히 8강 갈 정도 된 거 아니냐. 또한 일본 팬은 이 선수들까지 배출됐으니까 성인 대표팀의 선수층이 뭐 두터워지겠다. 뭐 다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한국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했지만은 결국 성인 대표팀까지 올라간 선수는 이강인 선수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이 연령대별 대표팀에서 그래도 아시아권에선 가장 성적을 잘 내는 편에 속하거든요. 뭐 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한국이 지나치게 성적 위주의 그렇죠.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좀 역습 카운터 치는 플레이들을 하는데 원래 연령대별 대표팀은 그러지 않는 편에 속하거든요. 왜냐면 당장의 성과보다도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대회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회에서 성과는 내지만은 이게 과연 그 재능들이 성인 레벨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할 부분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그것이 또 한국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수비를 잘하고 또 공격수들의 결정력으로 해결하는 부분인데 일본이 그래요. 미드필드 좋고 전반적인 플레이 세련됐는데 그렇죠. 해결을 못한다. 네. 지금 일본 팬도 그래요. 공격 선수는 일본보다 좋고 두세 명은 유럽 팀들의 제한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댓글로 뭐 이미 네. 유명하죠. 수비수 선수는 이미 오퍼가 있대더라. 프리미어리그 김지수 선수 브렌트포드 오퍼 얘기한 네. 거고 또 한 명은 포르티모네스의 소속이더라. 김영학 선수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유럽의 제한이 올 것 같다고 한 선수는 아마 그 배준호 선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확실히 돋보였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서 뭐 그 누구보다도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면서 특히 이제 쇼케이스를 제대로 했죠. 예, 개인 기량 같은 것들 보여준 것들. 예. 사실 그러니까 20세 이하 월드컵 같은 데서는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조직적인 움직임 이런 것도 안 봐요. 개인 기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많이 보는 거고 그게 바로 이강인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 유난히 주목을 받았던 그래서 우승하지 못했음에도 골든볼을 받았던 이유였어요. 도리어 우승팀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는 골든볼이 나오지 않았던 거였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배준호 선수가 이번 대회 특히 이 경기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을 통해 유럽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됐고 뭐 지금 들린 얘기에 따르면 크리스만 감독도 성인 대표팀에 차출할 생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좀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일본보다 확실히 점수를 잘 따더라. 골을 잘 넣는다. 왜냐면 일본이 조별리그를 탈락한 게 결국에는 득점기를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해서 이제 역전패를 당해서 탈락했던 거거든요. 여전한 한국의 강점이 좀 유지된 것 같습니다. 일본이 부러워하고 있는 8강 진출을 이뤘는데요. 이제 다음 상대는 나이지리아고 우리가 나이지리아까지 넘어서 2회 연속 4강을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